네, 해양수산 뉴노멀 시대의 솔루션. 오늘은 무인도서 활성화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지호 김찬웅 박사님, 이혜영 연구원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무인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그 무인도서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무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무인도입니다. 네.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인도, 무인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 되게 우리 법에서는 무인도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섬을 말하는 도, 작은 섬을 말하는 서, 그것은 이제 법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냥 무인도로 해도 그 뜻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인도라고 하니까 학창 시절에 그 사회 시간이 떠올라요. 이렇게 지도를 펴보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정말 점 같은 크고 네. 작은 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섬에는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 무인도가 지금 몇 개나 있는 겁니까? 무인도로 치면 2,900개가 넘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2,900개요? 네. 네. 정확하게 말하면 2,918개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918개다 이렇게 잠정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국가를 다 찾아봐도 네. 섬이 몇 개다라고 명확하게 통계를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래서 그래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제가 얼마 전에 스웨덴 통계를 봤는데 거기도 3만 개에서 몇십만 개 사이가 있다라는 통계 정도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통계는 어느 정도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 규정된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성 영상, 항공 사진이 매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인도서가 몇 개인지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일부는 조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인도서가 몇 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2,918개 이렇게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만의 좀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냐 이것을 좀 잘 파악해야 정책이 잘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무인도에 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그게 어떤 네. 연구인가요? 아마 사람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주로 바닷가나 섬에 관련된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섬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인도서를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요즘 보면 무인도 여행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또 최근에 아마 코로나 영향인 것 같은데 좀 숨어 있는 나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지를 찾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합해 보면 무인도서가 그러한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인도서가 갖고 있는 게 아까 관광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생태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님 어떠세요? 2,900개씩이나 되니까 다양한 매력들이 있죠. 당장 생각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뿔제비 갈매기, 우리나라 전남에서 발견돼서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치가 있고 그거 외에도 무인도서 중에는 과거 사람이 살았던 유인도서가 제법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유인도서에는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 역사,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남아 있어서 역사 인문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제법 있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해양 영토 차원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예. 우리나라 최외곽에 보면은 영해의 경계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무인도서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영토 차원에서도 무인도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잘 보존해야 할 또 가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유인도 같은 경우에도 무인도화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실제로 유인도서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무인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66년에는 현재 도서에 사는 인구의 30%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령화랑 맞물리면서 실제로 86개 정도의 도서가 아예 무인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연구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유인도서가 무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더 무인도가 더 많아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 현상을 감안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도서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나라 해양 영토 안보 차원에서 위협되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인데요. 중국인들이 그 신분을 좀 위장해서 우리나라 무인도서를 살려고 시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섬은 서경렬비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영토 차원에서 중요한 13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서쪽에서 맨 끝에 있는 섬입니다. 중국하고도 대단히 가까운 섬이죠. 그 섬을 중국인들이 한 20억 정도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네. 사기 전에 다행히 파악을 해서 외국인들이 살 수 없는 구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소유로 남아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인도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 무인도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갈 수 없다 보니까 이용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인도서를 이용하는데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 2시간입니다. 거기서 신안까지 버스 타면 1시간 걸리고요. 거기서 배 빌려서 한 1~2시간을 더 들어가야 무인도서가 나오는 거죠. 벌써 멀미납니다. 이미 충분히 배멀미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심지어 신안까지 도착을 했는데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못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환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그냥 무한 낙지 이런 거 먹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요인, 기상,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무인도서에 관련된 행위 제한이 굉장히 무인도서를 이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무인도서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한 줄로 요약하면 과도하게 무인도서에 대해서 뭘 못하게 하고 있다. 법에서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만히 둬도 무인도서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무인도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무인도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 보존, 준 보존, 이용 가능, 개발 가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근데 말만 들어봐도 아실 텐데 절대 보존, 절대로 보존해야 된다. 준 보존, 이것도 보존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선도되지 말라. 예. 그다음에 심지어 절대 보존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람이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 개발 가능. 이용 가능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안전 때문에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편의 시설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이름은 이용 가능인데 그러한 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법에서 막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무인도서가 매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제도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관리 유형이 아까 4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관리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인도서를 관리를 할 때 무인도서랑 그 주변 해역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인도서에 적용이 되는 행위제한사항 관리 수단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주변 해역에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해양을 이용하는 방식이랑 육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일률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해외에서는 이 무인 도서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초 해양공원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대부초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함하는 구역을 넓게 해양공원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생태 관광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호주 대부초 해양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이지만 다양한 생태 관광이 가능하도록 이용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스톡홀름, 부르마블에 보면 스톡홀름 나오잖아요. 그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섬 집합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도라고 하는데 스웨덴에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법률이 하나 있어요. 법률이라고 말하기엔 뭐 한 관습법인데 뭐냐면은 every man's right.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그런데 접근권이라는 것인데 사유지든 국유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어디 가서든 야영을 할 수 있다. 어디 가서든 하룻밤을 머물 수 있다라는 권리가 있어요. 사유지요. 사유지든 국유지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예전에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지켜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반경 70m 이내에 주택 혹은 경작지가 없을 것. 이것만 준수하면 어디든 잘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무인도서법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무인도서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이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중국을 들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도보호법이라 그래서 무인도서에 관한 약간 좀 중요한 법률이 과거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도보호법 이후로 무인도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추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매우 세밀하게 무인도서를 다루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무인도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온도차가 굉장히 다르네요. 국가마다 문화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무인도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무인도서법을 이제 앞서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개정을 하면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무인도서가 거의 3,000개가 되니까 되게 많아요. 그런데 3,000개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두면 됩니다. 잘 두면 되고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관리를 집중하는 방안이 첫째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관리 유형을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보전, 준보전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 유형을 많이 나눠서 사람들에게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보전 무인도서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 또 하나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에 해당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행위 제한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좀 완화하는 것도 제시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 이해영 연구원이 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위 제한을 규제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용 가능 무인도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가림막 정도는 필요할 텐데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서도
그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강도 높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을 저희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무인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또 가장 큰 또 가치라고 한다면 해양 영토 측면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 영토, 뭐 안보라고 하면 사실 독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사이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네. 독도를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근데 독도는 알고 보면 무인도는 아닙니다. 예. 근데 거기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살기도 했고, 저희 아마 경찰이죠. 경찰이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인도는 아닌데 해양 안보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도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무인도서 중에서는 이제 독도처럼 우리나라 맨 끝에 분포하는 섬은 비슷하게 해양 영토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우리나라 바다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그 점들이 있는데 예. 그 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무인도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무인도서가 갖고 있는 해양 영토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경계 차원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수산 자원을 지키는 문제, 중국과의 매년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한 문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요한 거점마다 무인도서가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다, 무인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인도서를 잘 보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도 안보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바다에는 많은 자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잘 지키는 것도 해양 안보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무인도서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영토,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 주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무인도서의 해양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무인도서에 13개가 있어서 13개만 무인도서법에 따라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영해 기점이 있고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영해 기점이 있다는 말인데, 네, 네. 그러면 이게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렇겠네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인도서 법에 따라서 영해 기점만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 우리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한 결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존하고도 지켜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 또 무인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또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인도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땅이 있다고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 시청자 여러분과 또 어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무인도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하는 사람이나 정부 측에서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일반인 시민들, 어민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무인도서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의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작정 모든 무인도서를 다 이용하자라는 것이 저의 결론은 아닙니다. 네. 무인도서 중에 이용할 만한 건 이용하고 보존할 만한 것은 보존하고, 이 가운데서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무인도서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도서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도서의 해양 주권을 지키고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하나씩 좀 현실화되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무인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지호 김찬웅 박사님, 이혜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